내가 파주에 처음 발을 들인 건 1975년 봄이었습니다. 20살 꽃다운 나이라고들 했지만 제 인생에 꽃은 없었죠. 남부러울 것 없는 고향 마을의 가난이 제 어깨를 짓눌렀고 서울 가서 돈 벌어올 거라는 말만 믿고 평택역에서 낯선 여자를 따라 나섰어요. 서울 가는 기차는 파주 들러. 거기서 하룻밤 쉬었다 가자. 그 말 한마디로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파주는 미군 기지촌이었어요. 처음 보는 이국적인 풍경, 이름 모를 음악이 흘러나오는 술집들, 그리고 온 동네를 채운 영어 간판들. 제 눈앞에 펼쳐진 세상은 한국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다음날 아침이었죠. 300만 원. 그 여자가 내민 종이에 적힌 숫자였어요. 이 돈은 내 소개비, 옷값, 화장품값, 숙식비야. 갚을 때까지 여기서 일해. 그날 저녁 처음으로 미군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살갗은 너무나 새까맸고 말소리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저 눈물만 흘렀죠. 그때 처음으로 다니엘을 만났어요. 다른 병사들과 달리 조용했고 유독 다정했습니다. 괜찮아, 울지 마. 그가 내게 건넨 첫 말이었어요. 그리고 미군 부대에서 가져온 초콜릿을 내밀더군요. 처음에는 저도 다른 여자들처럼 영희, 미미 같은 가짜 이름으로 불렸어요. 진짜 이름을 말하면 너무 길어, 외우기 어려워라며 무시당했죠. 하지만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정화, 정화. 발음이 어색했지만 내 이름을 불러주는 그 목소리에 가슴이 뛰었어요. 그는 나를 처음으로 사람처럼 불렀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기지촌 생활은 지옥 같았습니다. 매일 밤 술에 취한 군인들을 상대하고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했어요. 빚은 줄어들기는커녕 늘어만 갔죠. 너 술 한 잔 깼어? 그건 10만 원. 옷 찢었네? 그것도 내 책임이야. 말도 안 되는 규칙들이 날 옥죄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다니엘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다른 손님들과 달리 그는 종종 나와 그냥 이야기만 나눴어요.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서툴게 대화했지만 그 시간만큼은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의 고향인 텍사스 이야기, 가족 이야기, 그리고 전쟁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늘 당당했던 다니엘이 전쟁 이야기를 할 때만큼은 목소리가 떨렸죠. 어느 날 밤 다니엘이 내게 작은 종이를 건넸습니다. 이거 너 위해. 열어보니 사진이었어요. 다니엘과 그의 부모님, 그리고 텍사스의 집 사진이었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나는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는데 그는 언젠가 돌아갈 집이 있었으니까요. 그날 처음으로 울음을 참지 못했어요. 다니엘은 말없이 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다니엘, 나 여기서 평생 못 나갈 것 같아. 용기 내어 말했어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그 말이 거짓말 같았지만 가슴 한켠에 작은 희망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기지촌 생활 5년 차, 25이 되었을 때였어요. 토하는 증상이 계속되었고 마담은 곧바로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임신이야. 의사의 말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마담은 분노했습니다. 너 누구애야? 당장 지워.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의 아이라는 걸. 다니엘에게 소식을 전했을 때 그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정화, 우리 결혼하자. 거짓말처럼 들렸어요. 미군과 결혼한 여자들의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그건 늘 다른 사람들의 일이었으니까요. 나 이제 제대해. 너랑 아이 함께 텍사스로 가자.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처음으로 도망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어요. 마담은 빚을 2배로 불렸고 다니엘의 군 생활이 끝나기 전에 아이를 지우라고 협박했습니다. 안 지우면 다른 병사들한테 널 팔아버릴 거야. 그 말에 밤마다 식은땀을 흘렸죠. 다니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날 밤 다니엘은 처음으로 화를 냈어요.
그 여자 만나게 해줘.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니엘이 모아둔 돈으로 제 빚을 모두 갚았어요. 마담의 표정이 잊히지 않습니다. 너 운 좋은 년이야. 잘 살아라. 마지막 인사도 축복이 아닌 저주 같았지만 그날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어요. 1981년 26 나이의 다니엘과 결혼했습니다. 간단한 서류 절차만 밟고 미군 수송기에 몸을 실었어요. 창문 너머로 한국 땅이 멀어지는 걸 보며 안도와 두려움이 교차했죠. 이 아이는 나처럼 살게 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난 따라간다. 뱃속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텍사스는 상상 그 이상이었어요. 끝없이 펼쳐진 대지, 크고 작은 농장들, 그리고 다니엘의 가족이 살고 있는 조그만 마을. 처음엔 사람들의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아시아 여성과 흑인 남성의 결합은 그곳에서도 흔치 않았거든요. 하지만 다니엘의 가족들은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특히 다니엘의 어머니는 우리 며느리라며 항상 안아주셨어요. 그의 가을 딸 리사가 태어났습니다. 갓 태어난 리사는 다니엘을 닮아 까만 피부에 곱슬머리였죠. 그 작은 생명을 품에 안았을 때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생겼다는 실감이 났어요. 행복했습니다. 다니엘은 근처 자동차 공장에 취직했고 저는 집에서 리사를 돌보며 영어를 배웠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리사가 1살이 되던 해 다니엘에게 변화가 생겼어요. 잦은 음주, 귀가 시간이 늦어지는 날이 많아졌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다니엘은 베트남 전쟁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시끄럽게 하지 마. 리사가 올 때마다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밤 처음으로 그의 손이 제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가정은 천천히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다니엘은 예전의 다정한 모습을 잃어갔고 저는 점점 집안에 갇혀갔습니다. 그래도 리사가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어요. 리사, 넌 다르게 살 수 있어. 엄마가 약속할게. 매일 밤 딸에게 속삭였습니다. 텍사스의 그 집은 겉보기엔 평범했어요. 하얀 페인트 칠이 벗겨진 2층 집, 작은 앞마당에 놓인 그네. 이웃들은 우리 가족을 다니엘네 동양 아내라고 불렀지만 딱히 아기는 없었습니다. 다만 거리감이 있었죠. 엄마, 왜 아이들이 나랑 안 놀아? 5살 리사의 물음에 마음이 아팠어요. 처음엔 행복했던 우리 가정은 리사가 7살이 되던 해부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니엘의 폭력은 점점 심해졌고 술은 그의 일상이 되었어요. 넌 나한테 빚진 거야. 취할 때마다 그가 내뱉는 말이었죠. 파주에서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결국 미국에서도 나는 누군가에게 빚진 존재였어요. 미국에서의 삶은 또 다른 감옥이었습니다. 영어를 배우긴 했지만 여전히 서툴렀고 이웃들과 대화하는 것조차 두려웠어요. 운전면허도 없었고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다니엘이 주는 용돈으로 근근히 살았죠. 게다가 저는 합법적인 체류 신분도 불안정했어요. 다니엘이 영주권 신청을 미루면서 말이죠. 넌 날 떠나면 안 돼. 가장 괴로웠던 건 리사 앞에서 맞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딸의 눈에 비친 공포와 슬픔이 지금도 잊히지 않아요. 10살이 된 리사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곧장 자기 방으로 숨어버렸습니다. 그런 리사를 보면서도 도망칠 용기가 없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으니까요. 정화, 넌 여기서 영원히 못 나가. 다니엘의 말처럼 저는 그 집에 갇혀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추방될까 두려웠고 친구도 가족도 없는 미국에서 혼자 살아갈 자신이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리사가 10대가 되면서 저와 다니엘 사이에 통역사 역할을 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말했어. 딸이 제게 아버지의 말을 전해줄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유일한 위안은 한인 교회였어요. 일주일에 한 번 다니엘이 출근한 날에만 몰래 갔습니다. 거기서 만난 한국 언니들은 저와 비슷한 처지였어요.
남편이 술 먹고 때려요. 아이들이 한국말을 못해요. 우리의 대화는 늘 그런 이야기였지만 그래도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소중했습니다. 리사가 17이 되던 해 큰 변화가 찾아왔어요. 대학 입학 원서를 쓰기 시작한 리사는 집을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엄마, 나 캘리포니아 가고 싶어? 딸의 말에 처음엔 반대했어요. 곁에 두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리사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해. 그 결정은 우리 모두의 삶을 바꿔놓았어요. 리사는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입학했고 다니엘은 딸의 독립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 한편으로 안도했어요. 적어도 리사는 이 집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니까요. 나는 어때? 난 여기서 영원히 못 나가는 건가? 리사가 대학에 간 후 저는 처음으로 한국으로 돌아갈 결심을 했습니다. 26에 떠난 고향이 그립다기보다는 이 집을 벗어나고 싶었어요. 어느 날 밤 다니엘이 또 술에 취해 잠들었을 때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여권과 약간의 돈만 챙겼어요. 그리고 리사에게 짧은 편지를 남겼습니다. 엄마는 고향에 가볼게. 네가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한국으로 와. 26에 미국에 왔던 저는 46이 되어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공항을 밟았을 때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고향에 왔는데 낯설었습니다. 20년 만에 돌아온 한국은 제가 기억하던 그곳이 아니었어요. 공항의 화려한 모습, 사람들의 패션, 그리고 낯선 말투까지 마치 외국에 온 것 같았죠. 가장 먼저 파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시작된 저의 인생이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기지초는 이미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옛날 술집들은 대부분 사라지고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 있었어요. 그래도 여전히 미군 기지는 그 자리에 있었고 주변에는 영어 간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혹시 금발 마담 아세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었지만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20년이라는 세월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나 봅니다. 파주에서 이틀을 보내며 내 흔적을 찾아보려 했지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가는 중년 여성일 뿐이었죠. 서울로 향했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진 도시에서 일자리를 구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영어는 할 줄 알았지만 컴퓨터는 다룰 줄 몰랐고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결국 찾은 곳이 용산 미군 부대 근처였어요. 한국에서는 이방인이 된 저에게 오히려 미국인들 사이가 더 편했습니다. 용산 클럽가에서 식당 일을 시작했어요. 다시 미군들을 상대하는 일이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적어도 제 몸을 팔지는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미군들의 향수 냄새, 그들이 쓰는 영어, 그리고 그들의 웃음소리는 저를 다시 과거로 데려갔어요. 왜 돌아왔지? 밤마다 자문했습니다. 용산에서 만난 한국 여성들도 저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대부분 미군과 결혼했다가 돌아온 여성들이었습니다. 정화 씨는 얼마나 살다 왔어요? 20년. 우와, 오래 견뎠네요. 그들의 말에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견딘 게 아니라 도망칠 용기가 없었을 뿐인데요. 용산에서의 일상은 단조로웠습니다.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하고 근처 고시원에서 잠을 청했어요. 월급의 대부분은 리사에게 보냈습니다.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는 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요. 가끔 리사에게서 온 편지를 읽으며 위안을 얻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요? 난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렇게 3년이 흘렀어요. 이제는 용산에서도 제법 익숙한 얼굴이 되었고 주변 가게 사람들과도 안면을 텄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느낌이었어요. 한국인들은 저를 미국 다녀온 아줌마라고 불렀고 미군들은 저를 코리안 아줌마라고 불렀습니다. 어디에도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못했죠. 정화 씨, 미군 하나가 찾아왔어요. 어느 날 주방장이 알려주었습니다.
처음엔 누군가 실수로 찾아온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곳에는 흑인 장교가 서 있었습니다. 혹시 정화 씨세요? 유창한 한국어에 놀랐습니다. 네, 제가 정화입니다. 저는 에릭이라고 합니다. 다니엘의 친구예요. 그 말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에릭은 다니엘의 친구였다고 했지만 사실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어요. 그저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던 동료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이 한국에 부인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연히 용산에 부임하게 되어 찾아봤죠. 에릭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 다니엘의 부인이 아니에요. 오래전에 헤어졌어요. 처음엔 경계했습니다. 다니엘이 보낸 사람인지 무슨 의도가 있는지 의심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에릭은 정말 우연히 저를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사실 다니엘은 지금 많이 아파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간이 망가졌죠. 그 말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미워했지만 20년을 함께한 사람의 불행을 기뻐할 수는 없었어요. 에릭은 그날 이후로 종종 식당에 들렀습니다. 차분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어요. 다니엘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정화 씨는 여기서 혼자 어떻게 지내세요? 관심 어린 물음에 처음엔 형식적인 대답만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에릭도 비슷한 상처가 있었거든요. 그도 결혼했다가 이혼했고 자식은 아내가 키우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같이 드실래요? 어느 날 에릭이 제안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어요. 미군과의 관계는 언제나 저에게 상처를 줬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네, 좋아요. 그렇게 우리는 처음으로 식당 밖에서 만났습니다. 한강변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에릭은 한국어를 꽤 잘했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2년째 있어요. 여기가 좋아서 언어도 배웠죠.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와인 한 잔을 마셨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는 기분이었어요. 저녁 식사 후 에릭은 저를 고시원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에 또 봐요. 그렇게 헤어지려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졌어요. 잠깐 비 피하고 가세요. 저도 모르게 그를 방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좁은 고시원 방에서 우리는 어색하게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비가 계속 내렸고 방 안은 점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화 씨, 당신이 좋아요. 에릭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에릭, 난 더 이상 그런 관계를 원하지 않아요. 솔직하게 말했지만 내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누구에게도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 되살아났어요. 난 당신을 어떤 관계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정화라는 사람이 좋아요. 그날 밤 오랜만에 누군가의 품에 안겼습니다. 에릭의 체온이 나를 감쌌고 그의 향기가 나를 편안하게 했어요. 잠시나마 모든 걱정을 잊고 그저 한 여자로서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는 미군과 엮이지 않겠다던 다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 밤은 제게 오랜만에 찾아온 위안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에릭과는 가끔씩 만났습니다. 돈을 받는 관계도 아니었고 서로 약속한 것도 없었어요. 그저 두 외로운 영혼이 잠시 서로에게 의지하는 시간이었죠. 에릭은 한 달에 두세 번 제 고시원을 찾아왔고 우리는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현실을 잊을 수 있었어요. 밝은 빛에 눈을 떴을 때 처음 본 것은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병실이란 걸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고 코에는 산소호흡기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정신 드세요? 옆에 앉아있던 간호사가 물었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했습니다. 식당에서 쓰러지셨어요. 동료분들이 구급차를 불렀죠. 간호사의 설명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몸은 여전히 무겁고 아팠지만 의식은 돌아왔어요. 제가 뭐가 잘못됐나요?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곧 오실 거예요. 자세한 건 그때 설명드릴게요. 1시간 후 의사가 병실을 찾았습니다. 윤정아 씨 많이 지치셨네요. 신장 기능이 많이 저하되어 있고 빈혈도 심하세요. 의사의 말에 숨이 막혔어요. 치료가 가능한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장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쉬셔야 해요. 최소 한 달은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한 달. 그 말은 제게 청천벽력이었어요. 일을 쉰다는 건 수입이 없다는 뜻이었고 고시원비와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렇게 오래 있을 수 없어요. 일해야 하는데 절박하게 말했지만 의사는 단호했어요. 그러다 더 큰 병 걸리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건강이 최우선이에요. 병실에 혼자 남았을 때 처음으로 진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도 다니엘의 폭력에 시달릴 때도 이런 무력감은 느끼지 않았어요. 그땐 적어도 내 몸은 건강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제 몸이 제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이틀 후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식당 주인 김 여사였어요. 정화야, 많이 아프구나. 김 여사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부르며 걱정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죄송해요. 갑자기 일을 못하게 돼서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숙였지만 김 여사는 손을 저었어요. 무슨 소리야. 건강이 최고지. 걱정 말고 치료 잘 받아. 김 여사는 병원비를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식당에서 오래 일한 저를 위해 직원 의료지원금을 사용하겠다고요. 게다가 고시원비도 한 달치를 대신 내주겠다고 했어요. 그냥 잘 나아서 돌아와. 김 여사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제야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병원 생활은 생각보다 평화로웠습니다. 매일 아침 검사를 받고 약을 먹고 링거를 맞았어요. 처음으로 내 몸을 돌볼 시간이 생겼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는 시간도 가졌어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뭘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입원 2주 차 되던 날 병실에 한 중년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영이라고 해요. 온 기회에서 왔습니다. 낯선 이름에 의아해했지만 지영 씨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온 기회는 병원 내 노인 간병 봉사단체였습니다. 저희가 환자분들을 돌보고 있어요. 정화 씨도 괜찮으시면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요.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영 씨의 진심 어린 태도에 마음이 열렸어요. 그녀는 저에게 온기회의 활동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가족 없이 병원에 누워있는 노인들을 돌보고 말벗이 되어주는 일이었어요. 우리나라 노인들이 정말 외롭게 지내세요. 특히 요양병원은 더 그렇고요. 지영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문득 생각이 스쳤습니다. 저도 할 수 있을까요? 제 질문에 지영 씨는 환하게 웃었어요. 물론이죠. 정화 씨 같은 분이 필요해요. 영어도 할 줄 아시잖아요. 외국인 노인들도 가끔 있거든요. 그 말에 처음으로 제 능력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퇴원을 일주일 앞두고 온기회에서 기초 간병 교육을 받기 시작했어요. 환자 이동시키는 법, 식사 보조하는 법, 말벗대기 등 기본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뭔가를 배우는 즐거움을 느꼈어요. 평생 누군가에게 지시받기만 했는데 이제는 제가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교육 마지막 날 지영 씨가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열어보니 하얀 유니폼과 함께 작은 명찰이 있었습니다. 그 명찰에는 간병인 윤정아라고 쓰여 있었어요. 이건 이제 정화 씨도 우리 온기회 간병인이에요. 물론 건강 회복이 우선이지만 괜찮아지면 함께해요. 명찰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야 내가 나로 불립니다. 누군가의 여자가 아니라. 퇴원 후 식당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대신 온기회를 통해 요양병원에서 파트타임 간병인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급여는 식당보다 적었지만 마음은 더 풍요로웠어요. 처음으로 제가 원해서 선택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51살의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양천구의 작은 요양병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했어요. 제가 맡은 환자는 85 할머니였습니다. 치매로 인해 대화는 거의 불가능했지만 그래도 매일 인사를 드렸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 정화예요. 처음엔 할머니가 저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간병인의 일상은 단순했어요. 아침에 환자 씻기기, 식사 보조하기, 약 먹이기, 재활 운동 돕기,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함께 있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말없이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환자들은 안정을 찾았어요. 저도 그들의 손을 잡으며 묘한 위로를 얻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이었어요. 정화 씨는 참 손이 따뜻하네. 함께 일하는 간호사의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평생 차갑다고만 생각했던 제 손이 누군가에겐 따뜻하게 느껴진다니 신기했어요. 할머니들이 정화 씨를 좋아하세요. 표정이 밝아지거든요. 그 말이 저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너무 새로웠거든요. 정화 언니, 이쪽에 새로운 환자 왔어요. 어느 날 동료가 말했습니다. 새 환자는 80살의 할아버지였어요. 특이한 점은 그분이 영어를 쓴다는 거였습니다. 미국에서 살다 오신 분이래요. 언니가 영어 잘하니까 담당해줘요. 처음으로 제 영어 실력이 도움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할아버지의 이름은 박종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미국으로 유학 가서 평생을 거기서 살다가 말년에 고향에 돌아오신 분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어를 거의 잊어버린 상태라 의사소통이 어려웠습니다. 헐로 미스터 파크 임 JUNGHWA 제 인사에 할아버지는 눈을 크게 뜨셨어요. You speak English? 그렇게 우리의 특별한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종현 할아버지를 통해 미국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제가 살았던 텍사스와는 달랐지만 그래도 같은 나라에서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친근감이 생겼습니다. 내 딸도 미국에 있어요. 할아버지에게 리사 이야기를 처음으로 길게 했어요. 할아버지는 다정하게 들어주셨습니다. 내 딸은 네가 자랑스러울 거야.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과연 리사가 저를 자랑스러워할까요? 한 번도 제대로 된 엄마 노릇을 못했는데요. 미국에서는 다니엘의 폭력에서 리사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고 한국에 돌아온 후에는 연락도 뜸했습니다. 리사에게 죄책감이 컸어요. 그래서 더욱 거리를 두게 된 것 같습니다. 종현 할아버지는 제 마음을 읽은 듯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은 알아. 부모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말에 위안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리사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모든 걸 털어놓고 용서를 구할 수 있을까요? 간병인 생활 3년 차가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출근을 준비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국에서 걸려온 번호였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리사의 목소리였어요. 오랜만에 듣는 딸의 목소리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리사야, 어떻게 지내?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어색하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엄마, 이제 괜찮아? 리사의 질문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제 괜찮은지, 이제 행복한지, 스스로에게도 한 번도 묻지 않았던 질문이었어요. 응, 이제 괜찮아. 진심으로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고된 삶이었지만 이제는 제 이름으로 제가 선택한 일을 하며 살고 있으니까요. 엄마, 나 한국에 갈까 해. 리사의 말에 놀랐어요. 정말? 언제? 다음 달에. 회사 출장으로 서울에 가게 됐어.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20년 만에 딸을 만난다는 기쁨도 있었지만 두려움도 컸어요. 리사에게 모든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제 과거, 선택, 그리고 후회들을.
그날 밤 처음으로 일기를 썼습니다. 리사에게 하지 못했던 모든 이야기를 종이에 풀어놓았어요.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을 딸에게 고백할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리사를 만날 날이 다가올수록 초조해졌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 리사도 많이 변했겠죠? 더 이상 제가 기억하는 어린 소녀가 아닐 텐데요. 출근길에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리사는 나를 용서할 수 있을까? 종현 할아버지는 제 고민을 알아채셨나 봐요. 정화, 무슨 고민 있나? 할아버지의 물음에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리사와의 재회, 그리고 제 두려움에 대해서요. 할아버지는 오랜 침묵 끝에 말씀하셨습니다. 정직하게 말해. 그게 최선이야. 단순한 조언이었지만 그 말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리사를 만나기 전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하지만 후회해도 돌아갈 수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달라질 수 있겠죠. 그 생각으로 조금씩 마음을 다잡았어요. 리사와의 재회는 인천공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출국장을 빠져나오는 딸의 모습을 보는 순간 눈물이 흘렀어요. 어른이 된 리사는 더 이상 제가 기억하던 어린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엄마, 리사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지만 모녀의 정은 여전했어요. 공항에서 나와 우리는 제가 사는 작은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이전의 고시원보다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비좁은 공간이었어요. 엄마, 여기 살아? 리사의 물음에 부끄러웠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혼자 살기엔 충분해. 리사는 말없이 방을 둘러보더니 창가에 놓인 제 간병인 명찰을 발견했어요. 이게 엄마 일이야? 처음으로 리사에게 제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을 떠난 이유, 한국에서의 생활, 그리고 간병인이 된 과정까지. 리사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엄마가 자랑스러워. 리사의 말에 놀랐습니다. 자랑스러워? 난 평생 도망쳤는데. 리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엄마는 결코 도망치지 않았어. 항상 앞으로 나아갔어. 그날 밤 우리는 소주 한 병을 놓고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국에서의 생활,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제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엄마, 아빠가 그랬다는 걸 몰랐어. 리사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 리사야. 네가 아빠를 미워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 난 이제 이해해. 엄마가 왜 떠났는지. 리사의 말에 오랜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어요. 평생 무거운 죄책감으로 살았는데 마침내 용서받은 느낌이었습니다. 엄마, 나 실은. 리사가 말을 이어갔어요. 대학 졸업하고 한동안 엄마를 많이 원망했어. 왜 나만 남겨두고 갔는지. 하지만 이제 알겠어. 엄마의 선택이었고 그건 엄마의 권리였어. 리사는 일주일 동안 한국에 머물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20년의 공백을 메우려 노력했어요. 함께 경복궁도 가고 남산타워도 올라갔습니다. 마치 관광객처럼 서울을 구경했어요. 신기하게도 저도 처음 보는 곳이 많았습니다. 50년을 한국에서 살았지만 정작 서울을 제대로 구경한 적은 없었거든요. 엄마, 일하는 모습 보고 싶어? 리사의 요청에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요양병원으로 함께 가서 제가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환자들 식사 돕고 말벗이 되어주고 몸을 닦아주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리사는 진지하게 지켜봤습니다. 엄마, 너무 멋져. 환자분들이 엄마를 정말 좋아하는 게 느껴져. 리사가 돌아가는 날 공항에서 마지막 포옹을 나눴습니다. 엄마, 난 자주 올게. 그리고 리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어요. 엄마도 미국에 놀러와. 내 집에서 지내자.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미국은 더 이상 아픈 기억의 장소가 아니라 딸이 있는 곳이라는 의미로 바뀌었으니까요. 리사가 떠난 후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졌어요. 마음이 더 가벼워졌고 웃음이 늘었습니다. 동료들도 변화를 알아차렸어요. 정화 씨, 요즘 표정이 밝네요. 처음으로 과거의 짐을 내려놓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더 이상 숨기거나 부끄러워할 것이 없었어요. 저는 그저 제 인생을 살아온 한 여자일 뿐이니까요. 그로부터 20년이 흘러 지금 저는 일흔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어요. 비록 몸은 예전보다 느려졌지만 마음만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리사는 해마다 한국을 방문하고 저도 2번 미국에 다녀왔어요. 이제는 손주까지 생겼죠. 리사의 아들 마이클은 피부는 까맣지만 눈매는 저를 닮았다고 합니다. 오늘도 저는 병원 바닥을 닦으며 미소 짓습니다. 정화 선생님, 오늘도 수고하세요. 환자들의 인사에 고개를 숙여 인사해요. 저는 이곳에서 누군가의 하루를 닦아줍니다. 때로는 몸을, 때로는 마음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 자신도 깨끗해지는 느낌이에요. 나는 윤정화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더 이상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여자도 아닌 윤정화로 살아갑니다. 파주에서 20년을 살았고 미국에서 20년을 살았고 다시 한국에서 20년을 살았어요. 그 세월이 모두 제 것입니다. 아프고 힘든 시간도 행복하고 따뜻한 시간도 모두 저를 만든 조각들이죠.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 뜻대로 되는 일은 없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나만의 길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삶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요. 나는 윤정화입니다. 그 이름으로 오늘도 내 삶을 살아갑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